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 진행을 맡은 노무아입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꽤 피곤한 한 주가 되셨을 것 같은데 모두 잘 보내셨나요? 그치만 새로운 한 주는 이어지고 저희 트렌드 코리아 톡톡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트렌드 코리아 톡톡 첫 시간은요. 인물을 가까이 모시고 진솔한 이야기 들어보는 가까이톡 시간인데요. 오늘은 소현아 가수와 함께합니다. 가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고 시절 지난 얘기 나누고 싶지만 춤을 추며. 네, 가수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찾아주신 것 같은데 혹시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여고 시절. 네, 여고 시절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 소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니, 오프닝부터 노래를 불러주시니까 정말 벌써부터 스튜디오가 환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직업병. 아무래도 이렇게 가수라는 직업이 정말 천직이신 것 같은데 네. 혹시 가수로 데뷔하게 된 계기가 어떤지 궁금해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아마 보통 가수분들 대부분 그러셨을 거예요. 예, 저도 똑같이 항상 동네에서 제일 잘한다고 해서 나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데뷔한 건 제가 MBC 강변가요제라는 옛날 가요제가 있었어요. 그 가요제를 통해서 일단은 입상을 해서 데뷔를 하게 됐어요. 근데 몇 마디만 나눠봐도 정말 톡톡 튀고 그런 긍정적인 기운이 너무 잘 느껴지는 것 같은데 네. 궁금한 게 그럼 강변가요제는 어떤 계기로 나가게 되셨나요? 사실 제가 그 대학교 시절에는 이렇게 공부하고 음악하고 이런 거보다는 친구들하고 노는 거에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회에 나왔는데 원래 강변가요제, 대학가요제가 대학생만 나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대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에 올라왔는데 거기서 합창단 코러스 활동을 했었어요. 그 활동을 하면서 음악 하시는 분을 알게 됐는데 이제 그분께서 야, 올해부터 나이 제한, 학력 제한 없이 대학생이 아니어도 강변가요제 나갈 수 있게 됐는데 한번 나가보지 않겠냐? 해서 아니 이게 웬 떡이야? 이러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그런 가요제 프로를 한 해도 빼놓지 않고 봤었거든요. 언니 오빠들이 항상 즐겨봤기 때문에 저도 그랬었는데 이제 그 꿈의 무대에 저가 나가게 된다니까 저는 1도 주저함 없이 무조건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운 좋게도 본선까지 올라가서 입상도 하게 돼서 네, 가수를 데뷔하게 됐습니다. 와, 정말 그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다는 말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끼를 펼치시다가 우연히 나가게 된 강변가요제에서 이게 본선까지 가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기분이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네, 그때는 어렸었고 너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착착착착 그냥 누가 그렇게 만들어준 것처럼 돼버려서 그게 그렇게 대단하거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약간 인생을 살다 보면 오히려 너무 간절하고 매달릴 때보다 큰 기대 없이 탁 도전한 거에서 큰 성과가 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법 같은 데뷔를 경험하셨다면 그 데뷔의 전과 후 좀 느낌이 다르실 것 같은데요. 좀 전후 좀 차이점이 있으셨을까요? 사실 제가 그때 강변가요제를 통해서 바로 데뷔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질 못했어요. 저도 그때는 좀 그 시대의 흐름을 잘 몰랐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철이 없어서였는지 음악에 대해서 음악을 너무 쉽게 그냥 접하고 하게 되다 보니까 소중함을 몰랐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때는 뭐 가수 활동보다는 그냥 코러스 활동도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모델 활동을 하다가 사실 나이가 좀 들면서 그 생활을 계속하면서 제가 내가 무대를 갈망하고 있구나. 그리고 노래를 내가 너무 하고 싶어 하는구나를 뒤늦게 깨닫고서 한 세월이 10년 정도 흐른 후에 가수로 데뷔를 해야겠다. 내 앨범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뒤늦게 앨범을 내게 됐어요. 이게 아무래도 소연아 가수께서 이게 재능이 너무 많다 보면 이제 모델 일도 해야 되고 코러스도 해야 되고 하다 네, 보니까 맞아요. 그 노래의 소중함을 당시에는 잠깐 모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강변 데뷔제로 이제 가수 생활을 시작할 뻔했지만 데뷔는 10년 정도 걸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 데뷔는 또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제가 이렇게 밝디 밝아 보여도 사실 아픔이 살짝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후에 10년 후에 이제는 이제 내 곡을 갖고 노래를 해야겠다 해서 곡을 다 받고 녹음까지 다 했었는데
이게 청청병력 같이 저한테 그 갑상선암이라는 병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어렸었고 너무 어린 나이에 그런 큰 병이 오다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일단 빨리 수술을 해버리자. 그리고 수술을 했는데 사실 생명과는 크게 지장이 없는 수술이긴 했지만 노래하는 사람에겐 치명적으로 이게 목을 건들다 보니까 목에 한 4년 정도 안 나왔었어요. 아주. 그래서 음악을 포기해야 되나 노래를 포기해야 되나 했었는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얼마나 음악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노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그때 절실하게 느끼면서 아 이건 포기하면 안 되겠다 해서 끝까지 어떻게 막 안 나오는 목으로 쥐어짜고 막 이렇게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뭐 예전처럼은 아니어도 노래를 할 수 있게 돼서 그래서 앨범을 내고 데뷔를 하게 됐죠. 정말 가까이톡에 너무나 적합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밝아 보이시는 분인데 뒤에 이렇게 좀 진솔한 사연이 있을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네. 약간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얘기였는데 또 너무 이렇게 밝은 에너지를 전달을 해주시니까 제가 약간 혼란이 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이제 노래에 대한 소중함을 얻게 된 계기였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궁금한 게 있잖아요. 네. 또 연예계 활동을 시작하면서도 힘든 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모든 분들이 각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게 다들 너무 잘하시고 다 출중하신 분들이 나와서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예전에 동네에서야 그냥 무조건 너가 제일 잘해 하지만 사실 실당은 나와봤더니 프로들끼리 딱 만났을 때는 정말 재능과 실력에 노력까지 다 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거기에 운도 따라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쉽게 탄탄대로로 음악을 접했을 때와 다르게 현실적으로 딱 본격적으로 그 바닥에 들어왔을 때에는 아 이거 호락호락하지 않고 이거 넉넉하지 않다. 이거 정말 포기해야 되나? 나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포기할 수 없죠. 제가 어떻게 앨범을 데뷔하게 됐는데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뭐 결과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이 일을 계속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요. 아마도 뭐 이 히트를 하고 안 하고 제가 유명해지고 안 유명해지고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에 너무 행복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행복합니다.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냥 미래의 결과에 상관없이 현재를 즐기라는 말인데 우리 현아 씨가 그 카르페 디엠의 취지를 누구보다 잘 살아내고 계신 분인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있어요. 그다음에 힘들었던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 과정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언제나 긍정적으로 극복을 해나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신 것 같은데 네. 궁금한 게 또 있는 게 네. 그런 와중에 이제 팬분들의 응원이나 그런 메시지가 큰 힘이 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사실 이제 트로트 가수분들은 다 우리 지방 행사나 이런 데 많이 가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행사를 다닐 때 제 1호 팬이 있으세요. 그 오빠가 제가 다니는 그 행사장을 다 이렇게 따라다니시면서 야광복 나눠주고 막 나와서 바람도 잡아주시고 춤도 추고 막 이러시는데 그 오빠분이 제가 제 고향으로 행사를 간 적이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당연히 이제 오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한테 용돈을 어머! 그래서 이제 저희 지인들이나 회사분들이 이제 그 오빠 성이 전씨인데 이제 농담으로 전서방 예, 그분한테 시집 갈 뻔했네요. 네. 이런 1호 팬이 있다면 그 어떤 네. 역경도 정말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 덕에 사실 제가 뭐 전혀 알려지지 않고 유명하지 않을 때 그분이 항상 좀 버팀목이 돼줬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제가 행사 있거나 이럴 때마다 와주시곤 해요. 이제 오빠 그만아. 이제 먹고 사는 거 신경 써야지. 어떻게 보면 이 전서방님께서 네. 우리 소연아 가수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주시니까 제가 또 이 부탁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네. 우리 이쯤에서 소연아 가수의 대표곡 네. 한 소절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사실 요즘 여고시절이라는 곡을 이제 부르고 있어요. 그 노래는 제목만 들어도 이제 감이 오시겠지만 우리 어머님들 누구나 여고시절이 있었잖아요.
가장 꽃다운 나이. 그 시절이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외모도 변하고 환경도 변했지만 우리 마음만은 아직도 청춘이다. 그런 메시지가 있는 노래입니다. 한번 불러드릴까요? 네, 한 소절 부탁드릴게요. 아하 여고 시절 지난 얘기 나누고 싶지만 이렇게 또 누구야 이름 성함이 무아라고 합니다. 노무아. 무아야 소연아 여기 모여라 이런 신나는 노래예요. 궁금한 게 이게 네. 리메이크가 된 곡인가요? 아니면 아니에요. 아. 네, 제목만 여고 시절이고 이제 새로운 곡이에요. 근데 정말 저는 사실 여고 시절이 딱 10년 전이거든요. 네. 그런데 많이 오래전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그때 추억이 확 오르면서 저도 같이 모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아마 지금보다 10년 후 되시면 더 이 곡이 절실하게 와닿으실 거예요. 그러면 약간 10년마다 주기적으로 꼭 챙겨 들어야 되는 아주 좋은 그러면 노래인 너무 것 같은데 네. 그럼 궁금한 게 여고 시절의 가장 매력적인 가사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행사장 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 앞에 계신 분들 성함을 제가 여쭤봐서 4번 나오거든요. 노래에 이제 사람의 이름을 호칭하는 게. 그래서 그분들 노래를 계속 성함을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하는 게 행사장 분위기에서 호응도도 좋아지고, 그분들이, 내 이름을 여기서 얘기해주네?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내가 주인공이 되네? 이런 기분이어서 사실 전체적인 가사도 너무 좋지만 그렇게 성함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꼬집어서 불러줄 수 있었을 때 그때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 노래 가사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방금 전에 저도 한번 꼬집어서 불러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순간 갑자기 주인공이 된 것 같고. 왜냐면 이 자리에 앉으면서 한 번도 이제 저의 이름을 불러주신 분은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즐거운 에너지 이렇게 전달받고 있는데 네. 그럼 궁금한 게 네. 본인만의 음악 스타일이나 혹시 원하는 작업 방향이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음악을 어렸을 때부터 오래 해봤잖아요. 그래서 사실 모든 장르를 다 해봤어요. 트로트부터 팝송, 댄스, 발라드, 락 발라드까지 사실 안 해본 장르가 없는데 저는 아무래도 제가 좀 밝은 성격이다 보니까 좀 신나는 노래를 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춤도 같이 곁들여서 약간 펑키한 음악을 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픔이 원래 사실 없게 살다가 그 갑상선암 시절에 아픔을 태어나서 처음 겪었잖아요. 그때 제가 지금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슬픔이 뭔지 상처가 뭔지 그런 아픔에 대한 감정이입이 사실 그전엔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되기 때문에 눈물도 원래 많은데 이제 노래 부르다가 막 너무 지나치게 감정이입이 돼서 눈물이 막 흐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나이도 있고 하니까 진한 눈물 나는 발라드도 해보고 싶어요. 아까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오히려 그런 아픔이 있었기에 우리 소연아 가수가 조금 더 호소력 짙은 보이스까지 얻게 되신 거 아닌가 맞아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오히려 너무 가벼운 배는 멀리 나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약간 묵직한 짐을 싣고 있어야 더 중심을 잡고 오래 쭉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왠지 우리 소연아 가수의 앞으로 연예계 생활도 탄탄대로를 정말 쭉 뻗어나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아님이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 너무 행복해요. 왠지 알아요? 왜요? 아까 제 이름 불러주셔서 또 사심을 담아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좀 개인적인 궁금증이 있습니다. 네. 어떤 일이든 긍정적으로 풀어나가시는 편 같은데 네. 그렇다 해도 조금의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물론 있죠. 일상적인 스트레스나 위기는 좀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저는 사실 좀 단순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주위 분들이 보면 너는 좀 유리 같다. 너무 투명해서 보면은 제가 지금 기분이 어떤지 남들이 보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뭐 화가 나거나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그냥 화를 내요. 단순하게. 그리고 짜증나는 일 있으면 짜증을 내고요. 그쵸.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제가 극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판단을 하고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그냥 포기를 해요. 그리고 해서 될 것 같으면 노력을 일단 해보고요. 그 판단이 사실 틀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마음이 편해야 다른 일들도 더 집중을 할 수 있고 해서 일단은 뭐 말은 이렇게 쉽게 하긴 했지만 그
판단을 내리는 데는 좀 나름 심도 있게 고민을 하는 편이고요. 하고 나서의 행동은 이제 바로바로 옮기는 편이에요. 저희 트렌드 코리아 톡톡이 연휴 이후로 첫 방송인데 네. 정말 적절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연휴를 끝내고 바로 복귀하신 분들 이번 주 참 피곤하셨을 텐데요. 우리 소연아 가수의 마인드처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짜증내면 짜증내고 기분 좋은 일 있으면 표현하고 그쵸. 이렇게 솔직하게 일상을 살아내는 게 어쩌면 그 행복을 유지하는 비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긍정적인 분위기로 잘 진행해 주시고 계신데요. 네. 이쯤에서 또 궁금한 게 네. 우리 소연아 가수 5년 후에 본인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계실까요? 제 5년 후는 사실 지금하고 별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저 조카가 제가 6명이나 있는데 저희 조카들이 저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이제 이모도 되고 고모도 되는데 저보고 이모는 똑같아 옛날이랑 말투도 똑같고 뭐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그 애들은 그런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철들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5년 후든 10년 후든 마음은 지금이랑 똑같이 먹으면서 뭐든 열정적으로 거침없이 도전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뭐 후회나 그런 뭐 두려움 없이 일단 뭐든지 도전하고 싶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겠지만 도전을 하면서 글쎄 소연아 하면 지금 모습 그대로일 것 같은 느낌?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5년 후에 나에게라는 메시지를 생각을 하면 미래에 이걸 하고 싶다. 지금 이걸 못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갖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현재의 모습 그대로 5년 후에도 비슷한 모습이면 좋겠다라는 말 자체가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카르페 디엠이란 얘기를 드렸는데요. 현재에 집중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행복을 유지하는 가장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쯤에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네. 후배 가수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있으실까요? 요즘 사실 후배 가수분들이 너무 실력 있고 외모도 출중하고 그냥 사실 아마 우리 선배님들이나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음악 수준 너무 많이 올라가 있고 이거 프로와 아마의 차이도 이제 거의 없어지는 그런 음악적으로 너무 발전한 나라가 돼서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 그렇고요. 저는 저 후배 가수분들한테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지쳐요. 즐기시면서 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도 근데 사실 이렇게 뭐 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 후배 가수분들이 더 발전하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방송도 하시고 활동을 하시는 거 보면서 저 스스로가 채찍질을 많이 하고 있어요. 몸매 관리나 뭐 외모 관리뿐만 아니라 실력 관리부터 모든 면에서 뒤처지는 걸 인정은 하지만 뭐 나이가 있으니까 하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뭐 계속 쫓아가다 보면은 뭐 어느 순간 뭐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후배 가수분들은 지금처럼 열심히 계속 활동해 주세요. 저는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습니다. 애쓰지 말고 그 대신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 그게 바로 우리 소연아 가수의 마인드를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좋은 길일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이 코너도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마지막 질문으로 드린 거였거든요. 네. 근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너무 긍정적인 에너지 자꾸 전달받아서 네. 감독님에게 혼날지언정 질문 한 개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전서방님 포함해서 우리 소연아 씨를 응원해주는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혹은 자기 PR 시간 이렇게 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저 소연아 사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노래면 노래, MC면 MC, 그리고 연기면 연기. 사실 뭐 잘하고 못하고 물론 중요하겠지만 열심히 도전하고 또 그 모습에서 제가 또 성취하는 그런 성취감도 느끼고 또 보시는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변함없이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는 소연아 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좋은 마인드, 행복한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활하시면은 건강도 좋고 그리고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마음 먹기 나름이잖아요. 그쵸. 모든 게. 사실 이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내 마음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긍정 마인드 잊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아쉬우니까 전서방님께도 한마디 드릴까요? 네. 실명을 얘기해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네. 초론 오빠,
요즘 좀 뜸한 것 같아.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지. 네, 건강 항상 잘 챙기고 오빠가 있어서 너무 든든하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소연아 최고라고 해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해. 손서방님 개 타셨네요, 오늘. 그러게요. 실명 업무까지 당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조금 더 자주 얼굴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가수 소연아 씨와 함께 했는데요. 정말 연휴의 끝에 어쩌면 선물 같은 분이 오셨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긍정적인 에너지 잔뜩 얻어갔고 여러분에도 그 에너지가 그대로 전달됐길 바랐습니다. 소연아 씨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중요한 경제 이슈만 톡톡 골라 살펴보는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편지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환율이 아주 들썩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5개월 만에 1,430원을 돌파하면서 달러의 벽을 뚫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달러는 강해지고 원화는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만의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엔화도 덩달아서 휘청이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편지의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환율 급등은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불붙으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달러로 피신하면서 달러 가치가 오르고 원화 가치는 떨어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세계 경제의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들이 피난처처럼 달러로 몰려드는 현상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안전자산 선호 형상이 전반적인 경기 흐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정부가 구두 개입까지 나섰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외환 당국이 시장 쏠림을 경계한다며 1년 반 만에 구두 개입을 했습니다. 즉 말로 시장을 진정시키는 조치를 취한 건데요. 그만큼 긴장감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네, 이제 사실 구두 개입이라는 게 웬만해선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가 보고 있다, 너무 한쪽으로는 치우치지 말라라는 심리를 다스리는 방식이 이번엔 개입이 됐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주식시장도 좀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차손을 피하려고 코스피에서 8,200억 원, 코스닥에서 1,000억 원대를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는 0.72%가 하락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도 달러 바람에 휘청인 얇은 나뭇잎처럼 동반 하락한 겁니다. 네,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오던 우리 양대 시장까지 휘청이는 모습 보여주면서 얼마나 경기 흐름이 위태로워졌는지 체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환율 불안이 이번에 가상자산 시장까지 번졌다고 하는데요. 네, 달러 강세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테더와 서클 같은 1달러 고정 코인들이 국내 거래소에서 1,500원 선까지 치솟았습니다. 국내 실제 환율보다 70원에서 80원까지 비싸게 거래된 건데요. 쉽게 말해서 달러는 구하기가 어렵고 그 대신 디지털 달러라도 잡아두자는 심리가 작용한 겁니다. 네,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의 심리가 달러로 쏠리는 형상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엔화 역시 요즘 많이 하락세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엔화는 지금 초저금리의 그림자를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금리를 거의 0%대로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는 들고 있어봐야 손해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 결과 엔달러 환율은 1달러에 152엔 안팎까지 올라 32년 만에 엔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유행이 싸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즉 한국은 무역 불안으로 원화가 약세, 일본은 저금리로 엔화가 약세, 둘 다 이유는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달러만 독주하는 달러 천하 시대가 온 셈입니다. 네, 미중 갈등의 한마디가 아시아 전체 통화 시장을 뒤흔드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제 뉴스에는 숫자보다 감정이 더 많이 등장합니다. 불안한 시대에 이제 청년들은 위로를 사고 정부는 그 위로의 원천인 AI에 대해서 막대한 투자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한국 경제는 불황이지만 청년들의 정서는 불안입니다. 돈보다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돈의 흐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명품보다 사주, 경쟁보다는 위로, 지금은 감정경제 시대라고 합니다.
한국 경제는 불황이지만 청년들의 정서는 불안이다. 이 멘트가 정말 마음에 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정 경제라는 게 좀 생소한 개념인데요. 실제로 시장에서 이런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네, 확실히 보입니다. 요즘 AI 사주, 심리 해석 챗봇 검색량이 폭발적으로 늘었고요. 데이터 분석업체 블랙키위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 동안 챗 GTP 사주 검색량이 7만 5천 건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단순한 운세풀이가 아니라 나를 이해해주는 대화 상대를 찾는 심리라고 합니다. 요즘 2030 세대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돈다고 합니다. 카톡은 보여줘도 챗 GTP 대화는 못 보여준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감정이 실린 대화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안한 현실을 결국 청년들이 AI와 나누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 대상이 AI일까요? 주변 사람보다 AI에게 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익명성과 비판이 없는 공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말하면 평가를 받지만 AI에게 말하면 그냥 들어준다고 하네요. 사실상 디지털 심리상담사가 된 셈인데요. AI는 지금 청년들의 디지털 일기장인 셈입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불안의 배경은 결국에는 불안한 현실일 것 같습니다. 최근 청년 실업률과도 연관지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표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청년층 실업률이 7.3%라고 합니다. 대졸 신입 구직 기간은 8.8개월, 첫 직장 근속 기간은 1년 6개월에 불과합니다. 취업도 유지도 어렵다 보니 노력보다 운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강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찾을 것 같은데 결국에 이 일자리 불안이 챗GPT 사주 소비로 이어진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미신이라던 사주나 타로가 이제는 합리적인 자기 돌봄이라는 영역이 됐다고 합니다. MBTI처럼 나를 이해하려는 노력인 거죠. 실제로 네이버 쇼핑과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에서 불행을 막아주는 액막이 굿즈 아이템이 상위권을 차지를 했는데요. 이것은 전통신학이 감성 굿즈로 바뀌는 흐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청년 소비를 재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아무래도 청년층의 규모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불안한 청년보다 외부와 단절된 청년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청년 인구는 1,021만 명, 전체 20% 수준이었는데요. 이제는 70대 인구가 20대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인구가 줄면 경쟁은 덜 해야 하는데 현실은 오히려 더 치열해졌다고 합니다. 올해 고립 은둔 청년 비율은 5.2%로 2해 전보다 2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청년이 51만 명, 그중 3명 중 1명은 취업이 안 돼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흥미롭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회 밖으로 밀려난 우리 청년들이 AI 안에서 위로를 찾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부는 또 AI 기술 자체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부가 AI 3대 강국 목표로 100조 원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를 추진 중인데요. 그런데 이 펀드 재원의 일부가 국민연금 등 연기금 자금에서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청년들의 노후 자금이 AI 산업의 성장 자본으로 들어가는 구조라고 합니다. 청년들의 불안을 위로하는 것도 AI고 청년의 미래를 투자받는 것도 AI라니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역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선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요즘 청년들은 불안한 현실 속에서 위로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이 단순한 소비를 넘어서 이번에는 현실의 비극으로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쫓아 해외로 나간 청년이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되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캄보디아에서 월 1,000만 원을 벌 수가 있다. 대학생 A씨는 이 문장을 보고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감금, 폭행, 그리고 죽음이었습니다. 고수익 알바라는 문장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삼켜버린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모집 글을 올린 조직은 현지의 범죄단체와 연계된 사기 콜센터였습니다. 피해자는 납치돼 불법 온라인 범죄에 강제로 동원이 됐고 탈출을 시도하다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라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수법이 사실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전엔 범죄였는데 막지를 못했을까요? 맞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온라인 구인 사이트에서 고수의 해외 알바 광고가 수십 건 이상 올라왔었는데요. 외교부는 2022년부터 캄보디아를 여행 유의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실제 범죄 발생 건수는 오히려 폭증했습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감금 피해 신고는 2021년도
기준 그 2021년도에는 4건이었다가 2023년 220건이 신고 접수됐고 올해 8월 기준으로는 330건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예측할 수 있었지만 대응은 없었다는 겁니다. 네, 현재 교민사회는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노리고 있다고 여러 차례 신고를 했지만 대사관은 정보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그 수사 공조를 미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외교부와 경찰청 간의 정보 공유 시스템은 여전히 좀 팩스와 이메일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그 범죄 속도는 실시간인데 대응 체계는 아날로그였던 겁니다. 결국에는 방심이 부른 비극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캄보디아에 ODA 예산도 꽤 많이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 올해만 4,353억 원의 ODA, 공적개발 원조 예산을 캄보디아에 투입했다고 합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절반 수준이었는데 지원은 늘었지만 현지 치안 협력과 한국인 보호 체계는 그대로였습니다. 정부는 캄보디아 인프라 발전과 교육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지만 정작 그 돈을 낸 청년의 생명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더 큰 문제는 이미 이런 범죄가 비즈니스 모델처럼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이런 것 같습니다. 모집책은 SNS를 통해서 청년층에게 접근을 하고 현지 브로커는 공항에서 여권을 압수한 뒤에 불법 조직에 팔아넘긴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자유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겠죠? 맞습니다. 경찰은 이것을 신종 인신매매형 노동착취로 규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예고된 시스템적 범죄였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고된 범죄였는데 막지 못했다는 점이 더 안타깝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사건을 막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 방법이 필요할까요? 네,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청년층 대상 해외 취업, 구직 사기 경보 시스템의 강화입니다. 현행 외교부 안전공지 시스템은 단순 경보 수준에 그치고 있어 플랫폼 사업자와 연계한 실시간 경고 메시지 체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ODA 정책의 구조 조정입니다. 정부는 매년 캄보디아에 수천억 원을 지원하면서도 한국인 보호협정 하나 제대로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일부를 국민안전펀드로 전환해 현지 대사관 경찰 파견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청년 정책의 본질적인 전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국내 일자리가 막히자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외교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이 각각 따로 움직이면서 피해 대응은 늘 한 발 늦는다고 합니다. 청년 고용과 외교, 치안을 하나로 묶는 청년 글로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던 만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집을 사거나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예전에는 두꺼운 종이 계약서에 이렇게 도장을 꾹 찍는 게 익숙했었죠. 그런데 요즘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마우스 클릭 한 번만으로 계약이 끝나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전체 거래의 10%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역시 이제 디지털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기준 부동산 거래 10건 중 1건은 전자계약으로 체결됐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동산 전자계약 건수는 20만 건을 넘었고 활용률은 10.91%로 올해 처음 두 자릿수에 올라섰다고 합니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전체 거래 중 3, 4%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디지털 계약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계약이 일상이 되고 있다는 건 저도 일상생활에서 실감이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전자계약, 그러니까 종이 대신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이렇게 갑자기 퍼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로는 안전하고 싸고 편리하다기 때문인데요. 먼저 위변조가 어렵습니다. 계약서는 국토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만 접근할 수가 있어 이중계약이나 먹튀중개 같은 불법 행위를 막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출 혜택이 붙습니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0.1%에서 0.2%포인트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4억 원을 30년 만기로 빌리면 이자만 1,700만 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기, 보증료, 중개보수 등 각종 수수료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심지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가 되니까 등기소 방문이라는 절차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결국 편리함과 경제성이라는 게 맞물리면서 이 디지털 계약을 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해제 건수가 6월 1000건을 넘어섰는데 그중 상당수가 전자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해제였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전체 거래의 35%가 전자계약으로 전환됐습니다. 오류 수정과 중도금 일정 변경, 그리고 명의 변경 등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계약 제작성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전엔 도장 하나만 잘못 찍으면 난감했지만 이제는 되돌리기가 가능한 계약 시대가 열린 셈입니다. 네, 정부가 처음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땐 오히려 반응이 미지근했는데 이제야 자리를 잡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자계약 제도는 이미 2017년도에 도입됐지만 처음에는 디지털은 불안하다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MZ세대를 중심으로 서류는 파일로, 계약은 클릭으로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이제는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신뢰의 언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자계약은 단순한 편리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투명하게 끌어들이는 디지털 방역막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도 디지털 체질 개선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다양한 경제 이슈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안타까운 사연부터 일상에 도움이 되는 소식까지 다양하게 전달해 드렸으니까 다음 방송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편지혜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톡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흐름을 짚어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숫자 하나로 모두의 눈을 번쩍 뜨게 한 소식, 바로 여의도의 92배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여의도의 92배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바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규모입니다. 최근 4년 동안 20% 가까이 늘어나서 이제 여의도 면적의 92배, 약 2억 6천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수치가 많긴 하네요. 혹시 어느 정도 늘어난 건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네, 2020년에 외국인이 가진 땅이 약 15만 7천 필지였는데요. 올해는 18만 8천 필지로 19.6% 증가했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2억 5천만 제곱미터에서 2억 6천 7천만 제곱미터로 늘었죠. 한마디로 4년 만에 작은 도시 하나가 더 생긴 셈입니다. 그러면 그 작은 도시의 그 땅값을 다 합치면 얼마 정도가 될까요? 네, 총 공시지가로 보시면요. 약 33조 4천억 원. 2020년보다 2조 원가량 늘었습니다. 외국인 소유 토지만 놓고 봐도 웬만한 지방자치단체의 1년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죠. 그러면 그 많은 땅을 가장 많이 소유한 외국인이 어디일까요? 네, 단연 중국인입니다. 전체 외국인 보유 필지의 41%가 중국인 소유인데요. 7만 7천 필지에 달하고 면적으로는 여의도의 7배 정도인 2천만 제곱미터 수준입니다. 와, 그럼 사실상 여의도의 7개 정도가 중국인의 소유라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반면 면적상으로는 미국인이 더 많은데요. 필지는 6만 2천여 개인데 땅 크기로는 무려 1억 4천만 제곱미터, 전체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주로 어떤 성격의 땅을 샀는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네, 가장 많은 건요. 아무래도 아파트 부지가 가장 많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체 5만 필지 이상이 아파트 관련 토지인데요. 그 다음이 상업용지, 단독주택, 레저용지, 공장용지 순입니다. 특히 상업용지는 투자용, 그리고 레저용지는 별장이나 골프장용 투자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꽤나 많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2022년 국토부 조사를 보면 외국인 위법 의심 행위 567건 중에 중국인이 314건, 작년엔 528건 중에 211건이 중국인이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도 여전히 중국인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투자 수준이 아니라 투기 문제로 번졌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외국인 보유 토지량이 증가한 근본적인 원인은 좀 뭐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바로 규제 사각지대입니다. 국내에서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살 때 큰 제약이 없거든요. 둘째는 바로 환율과 금리 차익. 세 번째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바로 안정성입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땅은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외국인들에겐 매력적인 매물일 수밖에 없겠네요.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토지를 매입하는 구체적인 방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직접 개인 명의로 사거나 법인을 세워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법인 형태는 소유 구조가 복잡해서 실제 소유주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기 자본의 통로로 악용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역별로는 어디가 가장 많을까요? 네, 요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요, 바로 제주도입니다. 그 뒤를 바로 경기도, 강원도, 인천이 잇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만 봐도 답이 나오는 거 보실 수 있겠는데요. 바다가 보이는 휴양지, 서울 가까운 수도권 주변, 즉 살기 좋고 오르기 좋은 곳에 투자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도 참 감각이 빠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을 똑같이 고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국민들의 반응이 마냥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우려가 더 많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선 국민의 73%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제한이 필요하다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용 거래는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도 상황까지 왔으면 정부나 국회에서도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국토위 소속의 김희정 의원이 외국인 토지거래 모니터링 강화와 허가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만 허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전국 단위로 확대하자라는 움직임 역시 나오고 있죠. 그럼 혹시 다른 나라들도 이런 문제를 겪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외국인의 주택 토지 매입을 부분적으로 금지하거나 세금을 높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느슨한 편은 극히 드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외국인의 토지 보유 문제가 단순히 통계가 아니라 앞으로의 국토 주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외국인의 토지 보유 문제가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투기성 거래는 확실하게 걸러내야 합니다. 우리 땅이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네, 결국 핵심은 균형인 것 같습니다. 우리 땅이 열린 시장인 건 좋지만 그만큼의 관리와 기준이 뒷받침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소재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마켓 트렌드였습니다. 전국의 축제, 맛집, 핫플레이스를 소개하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애월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이 제주 하면 다양한 자연 풍경이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가을의 제주를 상징하는 장소 중 하나, 바로 새별오름입니다. 이 새별오름에서 돼지를 테마로 한 아주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바로 2025 제주 도세기 축제입니다. 제주 도세기 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10월 25일부터 26일 이틀간 가을 억새 물결이 아주 예쁜 새별오름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비용은 무료이고요. 도세기의 매력에 빠지다 이 주제를 가진 만큼 제주 돼지고기의 맛과 이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세기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도세기는 제주 방언으로 돼지를 뜻합니다. 특히 제주에서는 어릴 때 흑돼지를 정겹게 부를 때 이 도세기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번 축제 이름도 바로 그 도세기에서 따온 만큼 제주산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이틀간 열리는 축제인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주의 가을을 맛있고 유쾌하게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니 스테이지에서는 도니 무게 맞추기, 제주산 돼지고기 및 특선물 즉석 경매처럼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시중가보다 최대 25% 할인하는 판매장도 운영이 됩니다. 이어서 도니 이벤트 존에서는 피그컬백, 도니 팔씨름 존, 자바라 삼겹살 등 가족, 친구, 연인,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재밌는 이벤트 존이 진행이 됩니다. 주목해야 할 건요, 열쇠를 찾아서 금고에 담긴 황금 돼지돈이 금 한 돈을 받아갈 수 있는 이벤트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도니 레이싱 존에서는 피그 RC카 레이스처럼 이색 레이싱 경기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무려 총 200kg의 제주 돼지고기가 걸려있는 이벤트도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초대형 프로그램인 만큼 행운의 주인공이 되어 제주산 고기를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많은 체험 말고도 가을 분위기를 더해줄 공연까지 준비가 되는데요. 어떤 공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5 제주 도세기 축제의 매력은 먹거리만이 아닌데요. 바로 음악 축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월 25일에는 오전 11시, 개막식 전 10시 반 길트기 공연을 시작으로 제주 출신 트로트 가수 양지은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월 26일 일요일에는요, 오전 10시부터 지역 공연단의 공연, 도세기 퀴즈 등 무대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로는요, 레게 듀오 스컬앤하아가 무대에 올라 즐거운 무대를 만든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축제 일정에 맞춰 제가 한번 코스를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기 힘든 뚜벅이 분들부터 자동차를 이용하는 분들까지 정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코스인데요. 먼저 2025 도세기 축제의 장소 새별오름에 도착해서요. 오전에는 이 가수들의 공연을 보면서 축제의 시작을 느껴보고 오후에는 도세기 축제 현장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즐기고 맛있는 먹거리도 즐겨보면 어떠실까요? 새별오름 산책도 하고 축제도 즐기고 여유로운 하루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축제에는 지난해에 이어 친환경과 동물 복지를 지향하는 축제가 됩니다. 행사 전반에 걸쳐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하고 일회용품 사용은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또 살아있는 돼지를 직접 활용하는 체험 대신에 제주 돼지의 우수성 그리고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이색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맛과 환경 그리고 재미까지 다 챙긴 축제, 웃음과 음악, 도세기의 매력이 함께하는 2025 제주 도세기 축제였습니다. 지금까지 어디 갈까 였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양한 부동산 이슈부터 경제 소식까지 그리고 안타까운 사연도 더불어서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다음 주엔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보완해서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코리아 톡톡 진행의 노무아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